지금까지 저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요. 이번 한 푼만 좀 도와주소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6개월째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아내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지금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놓인 밥가구, 반찬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반찬을 5가지는 차렸는데 이제는 김치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69살, 퇴직한 공무원, 3억 원 빚쟁이. 아내 눈에 저는 어떻게 보일까요? 식탁 옆 탁자에는 경매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통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3개월 뒤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4억 원짜리 집, 대출 2억 5천만 원. 6개월째 이자도 못 내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오는 행운이 올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철입니다. 69살이고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4년 전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아내와 40년을 함께 살았고 자식은 셋입니다. 큰딸, 아들 그리고 막내딸. 4년 전 퇴직할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에 집 한 채, 노후자금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친구들 만나 소주 한잔하며 지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억 원 빚, 경매 직전인 집, 말 한마디 없는 아내, 연락 끊긴 막내딸.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경매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찰기일 2026년 3월 15일. 석 달 뒤였습니다. 석 달 뒤면 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저와 아내는 이사를 가야 했어요. 월세방으로요. 이른 가까운 나이에 월세를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 쨍그랑.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화가 나 있다는 증거였어요. 여보.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딸까?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막내딸 현주의 번호를 눌렀어요. 5개월 만이었습니다. 뚜뚜뚜. 고객님이 찾으시는 전화번호는 현재 차단당했어요.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똑같았습니다. 현주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 받을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3억 원을 준 딸에게 차단당한 겁니다. 일평생 사랑했던 막내딸에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계속 같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밤마다 이 질문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괜찮았어요. 퇴직하고 3년째 아내와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노후자금 5천만 원은 아껴두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 경매 3억 원 빚, 아내와 냉전, 딸과 연락 두절. 모든 게 1년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퇴직하고 3년째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났어요. 큰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고 아들은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현주만 조금 걱정이었어요. 현주는 35살이었는데 결혼한 지 8년째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좀 힘들다고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친구 박 선생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점심은 집에서 먹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주라고 떴습니다. 현주야.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현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저 큰일 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주가 우는 걸 몇 년 만에 처음 들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애들이 아프냐? 아니요.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현주는 한참을 울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친구 보증을 섰어요. 현주가 친구 보증을 섰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현주는 어렸을 때부터 울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딸이 이렇게 운다는 건 정말 큰일이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증을 선 친구가 사업 실패로 잠적했고 채권자들이 현주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주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시댁에 알려지면 쫓겨난다고, 남편한테 들키면 이혼당할 것 같다고,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일단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라고요. 현주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직장 다닐 때 친했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카페를 창업한다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은행 대출 서류에 이름만 올려달라고, 형식적인 거라고 했답니다. 현주는 고민했지만 언니를 믿고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6개월 뒤 그 언니가 사업 실패로 도망갔고 채권자들이 현주에게 5천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점점 독촉이 심해지고 시댁에까지 연락이 갈 것 같다고 했어요. 현주는 시어머니 신우이와 함께 사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게 딱 5천만 원이었거든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집 수리하고 차 바꾸고 큰딸 아들 결혼 축의금 주고 이것저것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말하면 아내가 절대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아내는 현주의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부려먹는다고, 현주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현주의 우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왕따 당했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떨어졌을 때, 현주가 울 때마다 제가 해결해 줬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아내가 시장 간 사이에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정기예금으로 묶어뒀던 건데 중도 해지했습니다. 이자가 좀 깎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은행원이 물었어요. 큰 돈인데 무슨 일로 찾느냐고요. 딸 결혼 자금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딸이 재혼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다고요.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금으로 드릴까요? 계좌 이체할까요? 물었습니다. 현주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현주한테 전화했습니다. 돈 보냈다고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현주는 잠깐 침묵하다가 울먹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빠 은혜 평생 못 잊을 거라고, 꼭 갚을 거라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딸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냐고, 대신 앞으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시댁 사람들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어요. 현주는 알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딸을 도와줬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노후 자금이 텅 비었어요. 이제 남은 건 집 한 채와 매달 나오는 연금 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괜찮겠지.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뭐.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아내한테는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면 싸움만 날 테니까요. 저녁에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요. 산책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친구 박 선생 만나서 커피 마셨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시금치 나물. 평소처럼 푸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무슨 걱정 있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내는 그러냐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현주가 약속을 지킬까? 정말 다신 이런 일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주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안부 전화였습니다. 아빠 덕분에 잘 해결됐다고, 시댁에는 비밀이라고, 남편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도와준 보람이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고 저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해결됐으니까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5천만 원이 사라진 자리가 휑했거든요.
하지만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다고 아껴 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현주는 가끔 전화해서 애들 이야기를 했고 저는 손주들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10만 원씩 보내줬어요. 아내와 저는 여전히 공원을 산책했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노후였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딸을 도와준 게 잘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8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현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우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현주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카드값이 1,000만 원 밀렸다고요.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시댁에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카드값이 1,000만 원이나 되냐고 물었어요. 현주는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를 썼다고 갚으려고 했는데 이자가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보증 사건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정신이 없었다고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만 원. 이번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어요. 그 정도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금 몇 달치 모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당장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지? 고민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할까? 아니면 친구한테 빌릴까? 그때 현주가 다시 전화했어요. 현주는 자기가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카드론으로 1,000만 원 빌리겠다고요. 근데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서류에 아빠 이름만 올려달라고 형식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보증인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난번에 현주가 친구 보증 섰다가 큰일 났었잖아요. 하지만 현주는 자기 명의 대출이니까 괜찮다고 아빠는 그냥 서류에 이름만 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오면 네 맞습니다 하고 대답만 해달라고 형식적인 본인 확인이라고요. 1,000만 원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 곧 전화 갈 거라고 꼭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본인 확인 전화라고 네 맞습니다 하고 대답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딸을 도와주는 거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은행 직원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이동철 고객님 맞으시냐고 물었어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하더니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대출 신청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현주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대출금 2억 5천만 원 주택 담보로 진행하는 거 동의하시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2억 5천만 원이요? 1,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2억 5천만 원이라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다시 물었어요. 동의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현주가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서류상 금액이 그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1,000만 원만 나오는 거겠지 싶었어요. 아, 네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감사하다고 대출 승인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1,000만 원 대출인데 2억 5천만 원이라고 했을까? 현주한테 전화해볼까 생각했지만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딸을 믿어야죠. 현주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아내와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얼굴색이 안 좋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요. 아내는 그러냐며 소화제를 갖다 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카드값 갚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라고 카드는 함부로 쓰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현주는 알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잘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집에서 드라마 보고요. 아내는 여전히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밥도 잘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요. 저도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설거지도 돕고 쓰레기도 버리고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평온하게 이어지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습니다. 은행이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대출금 2억 5천만 원이 따님 현주님 계좌로 입금 완료됐다고 매월 650만 원씩 상환하면 된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반복했어요. 주택담보대출 2억 5천만 원이 처리됐다고 지난번 통화에서 고객님께서 동의하셨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00만 원 아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담당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 5천만 원이라고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녹취록에도 고객님께서 동의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저는 1,000만 원으로 알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확인해 보시라고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억 5천만 원. 제 집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 대출이 나갔다고요?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현주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몇 번을 눌러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호만 갔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주야,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무슨 일이야?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아내가 퇴근했어요. 아내는 주 3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다녀왔어요. 아내가 밝게 인사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2억 5천만 원. 그 금액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매월 650만 원씩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연금이 200만 원인데 650만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집을 담보로 잡혔어요.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현주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새벽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것 같다고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요.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밥을 먹다가 토할 것 같아서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먼저 일어날게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현주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도 넘게 눌렀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현주야, 아빠야. 전화 좀 받아라. 은행 일 때문에 급해. 답장이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주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남자는 자신을 현주의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떨렸어요. 화가 나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커피숍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위가 뭔가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다음날 오전 10시 커피숍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위를 마지막으로 본 게 6개월 전이었어요. 추석 때 집에 왔었는데 그때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현주와 손주들이랑 함께 왔었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위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커피도 시키지 않고 바로 말을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현주가 거짓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참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위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주택담보대출 2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현주의 핸드폰을 봤대요.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의심이 돼서 일부러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왜 의심했냐고요? 6개월 전부터 현주가 이상했대요.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고 문자 오면 숨어서 보고 밤에 몰래 전화하는 것 같았답니다. 처음엔 외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는데 외도는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거였어요. 현주의 핸드폰에는 호스트바 예약 문자가 가득했대요. 1년 넘게 매주 입원식 호스트바에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 갈 때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썼대요. 거기서 만난 20대 남자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고 시계도 사주고
심지어 차까지 사줬답니다. 사위는 통장 내역을 다 확인했대요. 지난 1년간 현주가 쓴 돈이 총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현주와 젊은 남자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명품 매장에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게 제 딸입니까? 제가 아는 현주가 맞습니까? 사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 보증 섰다던 5천만 원도 거짓말이었대요. 그 돈도 호스트바에 쓴 거였습니다. 카드값 1,000만 원도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그 남자한테 명품 시계 사주느라 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명의로 받은 2억 5천만 원도 역시 그 남자한테 차 사주고 전세금 보태주는데 쓸 계획이었대요. 사위는 현주를 다그쳤고 현주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답니다. 제 통장에서도 8천만 원을 빼갔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제 적금, 제 비상금, 제 카드 다 털렸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내를 믿었거든요.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현주 같은 엄마 밑에서 애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억 5천만 원. 그 돈이 호스트바 남자한테 간 겁니까? 제 집을 담보로 잡힌 돈이 20대 남자 차값으로 쓰인 겁니까? 현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간신히 물었어요. 집에 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위가 일어섰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작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커피숍을 나갔어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주가 저를 속였어요. 1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5천만 원도 1,000만 원도 2억 5천만 원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제 딸이 저를 이용해서 남자한테 돈을 퍼준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커피숍 한가운데서 이른 가까운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오후 2시였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다가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어요. 여보, 우리 집이 날아갔어요. 아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집이 날아갔다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1년 전 현주가 5천만 원 달라고 했던 일, 친구 보증 섰다는 거짓말, 노후 자금을 몽땅 준 일, 8개월 전 또 전화 왔던 일, 1,000만 원이라고 했던 거짓말, 은행 전화 받았던 일, 2억 5천만 원 대출된 일, 그리고 오늘 사위한테 들은 진실까지 전부 다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쾅!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시간이 흘렀지만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6시쯤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저를 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더니 쾅 하고 닫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게 뻔했거든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거든요. 새벽 내내 천장만 바라봤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나왔어요. 말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밥과 김치만 놓고 나갔어요. 저는 밥을 먹으려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출 상환 일정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월 650만 원씩 40년 동안 갚아야 한다고요. 40년이요? 제가 물었어요. 네, 고객님. 저는 70이었습니다. 40년 뒤면 110살이에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오후에 현주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아빠,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현주야, 아빠한테 왜 그랬니? 물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아빠. 그게 전부였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빠는 널 믿었어. 널 도와주려고 노후 자금도 다 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호스트바 남자한테 돈 퍼준 거였어? 현주는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외로웠어요. 외로웠다고? 제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외로웠으면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지 왜 아빠를 속여? 왜 아빠 노후를 망쳐? 현주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관심을 안 줘서 그랬어요. 저는 길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언니랑 오빠만 챙겼어요. 저는 막내라고 항상 무시당했어요.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항상 제 얘기는 안 들어주셨잖아요. 현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빠 책임도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 잘못이라고요? 관심을 안 줘서 그렇게 됐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저는 현주를 사랑했습니다. 막내딸이라고 더 아꼈어요. 용돈도 제일 많이 줬고 결혼할 때도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안 줬다고요? 화가 났어요. 동시에 슬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만 차려놓고 나갔습니다. 반찬도 없었고 국도 없었어요. 밥과 김치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을 때 등기 우편이 왔어요. 경매 예정 통지서였습니다. 대출 이자를 3개월 연체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자 납부일이 일주일 뒤였습니다. 650만 원을 내야 했어요. 통장에는 연금 200만 원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650만 원을 냅니까? 친구 박 선생한테 전화했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은 한숨을 쉬었어요. 동철아, 미안하다.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화했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어떤 친구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자를 한 푼도 내지 못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기록이 남는다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달이 지났을 때 두 번째 독촉장이 왔어요. 연체 2개월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빨간 봉투가 왔습니다. 최종 경고장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밀린 이자 19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1950만 원. 3개월치 이자였어요. 통장에는 6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아내가 한 전부였어요.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은 가까운 남자가 바닥에 앉아 소리 내어 울었어요. 일주일 뒤 경매 공고가 났습니다. 집값 4억 원이었던 우리 집이 1억 8천만 원에 경매로 나왔어요. 대출 잔액 2억 5천만 원을 제하면 손에 쥐는 건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40년을 산 집이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경매 진행은 빨랐어요. 한 달 만에 낙찰됐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어떤 투자자가 사갔어요. 저희는 2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사할 곳을 알아봤어요. 함께 나간 건 6개월 만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월세방을 소개해줬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10평짜리 방 하나,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살라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 가격이면 좋은 편입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40평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10평 월세방으로 가는 겁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사 날이 왔습니다. 큰딸과 아들이 왔어요. 현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큰딸이 물었어요. 아빠, 정말 현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아들이 현주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현주야.
아빠 이사하시는데 너 왜 안 와? 전화 너머로 현주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나 지금 힘들어. 이혼 문제 때문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혼은 내가 자초한 거잖아. 아빠한테 뭐라도 사과는 해야지. 현주가 울먹였어요. 나도 피해자야 오빠. 나도 힘들다고. 아들이 전화를 끊었어요. 짐을 다 뺐습니다. 40년 살았던 집이 텅 비었어요. 아내가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보 가요. 제가 말했지만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애들 키웠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딸 초등학교 입학식 때, 아들 대학 합격했을 때, 현주 결혼식 준비할 때 다 이 집에서였는데 아내가 울었어요. 월세방에 도착했습니다. 10평. 40평에서 살다가 10평으로 왔어요. 짐을 풀었지만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구 절반을 버려야 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좁은 방에 아내와 나란히 누웠어요. 6개월 만에 같은 방에서 자는 겁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40년을 모은 게 다 날아갔어요. 우리 노후가 다 사라졌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현주를 너무 믿었어요. 당신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냈어요. 연금 200만 원에서 월세를 빼니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한 달 생활비로 쓸 돈이었어요. 식비,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계산해보니 빠듯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제가 일을 해야겠어요. 아내는 다음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66살 여자를 뽑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식당 설거지 자리를 구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6일 근무, 월급 150만 원이었어요. 저도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69살 남자를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2주일 만에 주차관리 일을 구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였어요.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 6일 근무, 월급 180만 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관리사무소 소장이 말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밤 10시. 주차장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였어요. 히터를 틀었지만 추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현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현주야, 아빠 주차관리 일 시작했어. 밤새 일하는데 춥구나. 너는 잘 지내니? 답장이 없었어요. 새벽 4시에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주차관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밤새 깨어 있으니 낮에 잠을 자야 했는데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시끄럽고 밤에는 추웠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월급 18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아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은 생각보다 고됐대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뜨거운 물에 손이 짓무르고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저도 차리지 않았고요. 각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먹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몸무게가 8kg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눈밑이 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66살 여자가 매일 5시간씩 서서 설거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69살 남자가 매일 12시간씩 밤 근무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어느 날 밤 주차장에서 졸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눈을 감았는데 깰 수가 없었습니다. 30분쯤 잔 것 같아요. 소장한테 걸렸습니다. 이 선생님 근무 중에 주무시면 안 되죠? 죄송하다고 했어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번만 봐드릴게요. 다음엔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침 7시였어요.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식당에 출근한 거예요. 빈집에 혼자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현주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이 찾으시는 전화번호는 차단당한 지 4개월째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였어요. 제 월급 180만 원, 아내 월급 150만 원 합치면 33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빼고 생활비 150만 원 쓰면 130만 원이 남았어요. 1년이면 1,560만 원 모입니다. 대출 3억 원을 갚으려면 계산하다가 그만뒀어요. 불가능했거든요. 4개월째 되던 날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제가 사는 월세방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엄마,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큰딸이 100만 원을 놓고 갔습니다. 이거라도 보태 쓰세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혼한 딸이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들도 찾아왔어요. 50만 원을 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빠,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못 드려요. 괜찮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현주는 연락 안 하나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주 그 자식 정말 이기적이에요. 5개월이 지났을 때 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차장에서 쓰러졌어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소장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입원하라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입원비가 없었거든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한 2주일은 쉬셔야 합니다. 계속 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연락받고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6개월 만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괜찮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아내도 울었어요. 2주일을 쉬었습니다. 월급이 반으로 깎였어요. 180만 원에서 90만 원이 됐습니다. 그달은 적자였어요. 큰딸이 준 100만 원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출 3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저희는 늙어가고 있었어요. 6개월째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저는 주차장 근무 중이었는데 식당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당분간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도 일을 쉬어야 했어요.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달 수입은 제 월급 180만 원 뿐이었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쓰니 마이너스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밤마다 주차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흔이 다 돼서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여전히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71살이 됐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합니다. 시간이 짧고 덜 힘들대요. 월급은 1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세방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사 가지 못했습니다. 이사 갈 돈이 없었거든요. 통장에는 120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대출 3억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빚은 2억 7800만 원이에요. 이 돈을 다 갚으려면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요. 현주와는 여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큰딸한테 들었어요. 현주는 이혼했고 아이들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대요. 현주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대요. 저보다 나을 게 없는 삶이었어요. 어느 날 큰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현주 용서했어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는? 잘 모르겠구나. 근데 이제 화는 안 나. 큰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주도 불쌍한 것 같아요. 인생을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렇긴 했습니다. 현주는 남편도 아이들도 돈도 명예도 다 잃었어요. 하지만 저도 다 잃었습니다. 집도 노후자금도 건강도 40년 결혼생활의 평온도 다 사라졌어요. 차이가 있다면 저는 아내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현주는 혼자고요. 그게 우리의 차이였어요. 2년 전 아내가 제 손을 잡았던 그날 밤에 말했어요. 여보, 저도 잘못했어요. 당신만 탓할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 맞아요. 당신은 반대했잖아요. 아내가 울었어요. 그래도 당신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그날 밤 2년 만에 아내와 제대로 안고 잤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매일 밤 주차장에서 일하고 추위에 떨고 졸음과 싸우고 허리 통증을 참아야 해요. 아내도 매일 슈퍼에서 물건을 나르고 계산하고 손님 응대하며 지칩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는 건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가끔 현주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걱정이 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지난달 현주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3글자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라. 3글자로 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현주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일하고 있어. 죄송해요, 아빠. 괜찮아. 너도 건강 챙겨라. 그게 우리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어요. 일주일 뒤 현주가 월세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아빠. 현주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주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밖에 못 모았어요. 100만 원이에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너나 써라. 너도 힘들잖아. 현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갚아야 해요. 3억 원. 제가 다 갚을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3억 원을 갚니? 현주가 울면서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갚아야 해요. 제가 망친 거니까요. 저는 현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주야, 아빠는 이제 괜찮아. 엄마랑 둘이서 잘 살고 있어. 현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그날 현주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주는 이혼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대요. 쇼핑 중독, 관계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치료받으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대요. 언젠가는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현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어요. 용서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 71살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3억 원을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으니까요. 현주한테서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사랑에도 한계가 필요했다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은 때로 독이 된다는 것. 믿음도 중요하지만 의심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주차장에서 별을 봤어요. 영하 15도였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래도 여기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침 7시였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김치, 시금치 나물.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응, 다녀왔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3억 원이지만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어 다행입니다.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래도 살아있어 다행입니다. 딸에게 배신당하고 노후를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오늘도 밤이 되면 주차장으로 갈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갈 거예요.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아니, 갚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딸 때문에 망가졌지만 그래도 제 인생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